네, 중요하게 살펴볼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앞서서도 짧게 언급한 시진핑 5년 만에 유럽 방문이 시작됐다. 이 얘기로 문을 열어볼까요? 지금 프랑스하고 세르비아하고 헝가리를 방문하는데요. 네. 지금 이 세 나라가 조금 이제 헝가리 같은 경우는 이제 푸틴하고 상당히 가깝고요. 그리고 프랑스도 아시다시피 마크롱 대통령이 그 탈미 노선을 아주 노골화 해온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스는 시진핑이 이제 5년 만에 유럽을 방문하는데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이제 그 유럽하고의 관계가 조금 좀 손상이 돼 있는데 그걸 좀 복원하고 미국하고 유럽 사이를 갈라놓기 위한 그런 행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 이번 방문이 뭐 5년 만이다 이런 것도 의미가 있겠지만 여기 목적이 뭐냐에도 상당히 주목이 좀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그 뉴욕타임스도 비슷하게 봤습니다. 네. 유럽의 그 대미 유대를 느슨하게 하는 기회를 잡으려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드린 그 시진핑이 이번에 가는 세 나라가 특히 미국 주도의 세계 질서에 의구심을 가진 나라들 그리고 네. 이제 중국을 필수적인 균형추로 간주하면서 경제 관계를 또 특히 강화를 해왔다고 상기시켰습니다. 그래서 시진핑의 그 미 유럽 그 갈라치기라는 그런 이른바 그 실용적 화해 를 유럽하고 추구한다는 식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와중에 EU의 외교안보 고위 대표가 특강을 했군요. 여기서 또 중요한 내용들 나온 게 있을까요? 현지 시간으로 지난 금요일 날 옥스퍼드 대학에서 특강을 했는데요. 네. 아주 대놓고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이 글로벌 헤게모니를 상실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런 와중에 이제 중국이 슈퍼파워로 부상을 했다고 했고요. 그래서 중국이 제품 생산은 물론이고 군사력이라든가 기술력에서도 미국하고 유럽의 그 라이벌로 부상하고 있다. AP통신도 그런 분석을 했습니다. 미국 외교 목표에 대한 유럽 지지가 전 같지 않다. 그리고 나토 미래에 대한 미국의 회의감도 커지기 때문에 그래서 미국이 이번에 그 시진핑 방문을 예의주시할 거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네. 중국 대사관 폭격 25주년 이런 거하고 또 맞춰진다. 이것도 뭔가 언론에서 주목을 하고 있네요. 뉴욕 타임스가 그걸 주목을 했는데요. 그 코소보 분쟁 때 이제 1999년 5월 7일 이 미국이 주도하는 그 나토군이 중국 대사관을 오폭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가지고선 그때 뭐 사람이 죽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비판이 많았는데 네. 그 7일이 이제 그 시진핑이 베오그라드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시점적으로 맞춘 거 아니냐. 그래서 정치적인 함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시진핑이 베오그라드의 그 시점에 체류하는 타이밍이 미국이 진짜 그 국제법을 진지하게 지키려는 의지가 있는지 그걸 좀 이렇게 묻는 그런 전략적인 계산을 갖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네. 자, 만남에서 경제적인 이야기, 통상과 관련된 얘기에는 어떤 것들이 오고 가는지가 또 관심사입니다. 중요한데 마크롱, 시진핑, 폰데어라이엔 파리 엘리제궁에서 정상회담, 3자 회담을 한 겁니까? 우리 시각으로 어젯밤에 네. 마크롱, 시진핑,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만났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예상대로 통상 마찰 문제,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얘기를 했는데 뭐 상당히 신경전을 벌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폰데어라이엔 위원장이 1시간 정도 이제 회담하고 나서 기자들한테 그 과잉 생산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또 이 전 세계가 중국의 과잉 생산을 흡수할 수 없다. 공정무역을 위한 시장 접근도 상호주의적이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를 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어떤 발언들 나왔습니까? 이 사람은 또 아주 그 회담 전 그 모두 공개 발언에서도 같은 네. 얘기를 했습니다. 유럽하고 중국이 상당 규모의 경제 관계를 맺고 있지만 국가 주도의 과잉 생산하고 불평등한 시장 접근 때문에 위협받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마크롱도 회담 전 그 공개 발언에서 유럽하고 중국이 무역에서 모두를 위한 공정한 규칙을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 아주 그냥 대놓고 압박을 했습니다. 시진핑 주석의 발언도 궁금하네요. 시진핑 발언은 네. 이제 그 중국 외교부가 전했는데요. 회담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시진핑은 그 뭐 이른바 중국 과잉 생산 얘기를 자꾸 하는데 네. 이거를 그동안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비교 우위 관점이나 글로벌 수요 측면에서 볼 때
이런 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엉뚱한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받아쳤습니다. 그러면서 유럽연합이 중국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발전시키고 긍정적인 대중관계를 채택하기를 희망한다. 그러면서 대화, 협의로 풀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전기차나 뭐 태양광 뭐 이런 쪽으로도 좀 얽혀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것 때문에 네. 지금 뭐 양쪽이 계속 티격태격하고 서로 조사하고 뭐 네. 무역 보복하고 그런 상황이죠. 우크라이나 전쟁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요. 역시 뭐 양쪽 간의 입장차가 거듭 드러났습니다. 폰데라이언 위원장이 회담 후에 러시아가 좀 그 중국이 영향력을 좀 행사를 해달라 이렇게 이제 그렇게 말을 한 걸로 돼 있고요. 그리고 이제 러시아가 지금 그 러시아한테 중국이 그 어떤 그 군사적으로 전용할 수 있는 그 물품을 제공하지 말라는 얘기도 했다는 걸 강조를 했습니다. 네. 시진핑은 뭐 늘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중국이 우크라이나 위기를 조성하지도 않았고 우리는 당사자도 아니다. 하지만 그리고 중국이 그동안에 객관적이고 어떤 그 건설적인 역할을 국제사회에서 늘 인정받아 왔다. 이렇게 응수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그 대화 촉진 노력을 계속하겠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여기까지 쭉 정리된 내용 말씀해 주신 걸 들어보면 견해차를 상당히 좀 확인한 것 같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자평은 좀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나 봐요. 네. 그 폰데라이언도 그렇고 뭐 중국 외교부도 그렇고 전부 솔직하고 개방적인 의견 논의를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하기로 했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에 시진핑이 이제 마크롱 대통령하고 엘리제궁에서 별도 개별 정상회담 하면서 그 신화통신 보도를 보면요. 네. 지금 이제 전 세계가 자꾸 이제 신냉전 구도로 더 깊이 들어가고 또 진영 대결도 좀 더 부각되는데 그러지 말고 프랑스하고 중국이 힘을 합쳐서 이거를 좀 막자 이렇게 또 그런 좀 어떤 화해 제스처도 좀 보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마크롱 대통령의 행보도 주목이 된다. 이런 분석도 있군요. 어떤 내용인가요? 지금 특히 미국 언론들이 네. 이런 걸 주목을 했는데요. 마크롱이 아시다시피 그동안에 이제 탈미 노선을 아주 본격화했죠. 그래서 지금 이런 그 AP 보도는 AP 분석은요. 마크롱이 프랑스를 이제 이런 그동안에 이제 미국으로부터 좀 이렇게 자주적으로 이렇게 외교 노선을 이렇게 취하기를 원해온 점을 상기시키면서 그다음에 이제 세르비아하고 헝가리도 중국하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라는 점. 중국이 또 많이 투자를 했다는 것도 상기시켰습니다. 또 어떤 분석 나오고 있습니까? 그리고 이제 미국 외교 전문 간행물 포린 폴리시도 이 부분을 전했는데요. 이제 전문가들 이용해서 이번에 그 시진핑이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이런 미국하고 중국 관계에 어떤 좀 흔들려는 그런 의도를 갖고 있다는 점을 지적을 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면은 이제 시진핑이 이번에 그 파리에 도착해서 6일간 이제 엿새간 이제 유럽 방문을 시작을 했는데요. 오르리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도착 연설문이라는 걸 내놨습니다. 그런데 60년 전에 프랑스하고 중국이 냉전 장벽을 돌파하고 수교했다. 그다음에 이제 쭉 이렇게 서로 제도가 상이하지만 상호 평화공존 협력 호혜를 하는 모범을 만들어 왔다는 지적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특히 프랑스의 어떤 이런 계몽주의 사상가들 얘기를 했습니다. 볼테르, 위고, 발자크 같은 그런 프랑스 문화 거장들을 중국 사람들이 익히 알고 있다. 이 시진핑은 2014년 그때도 프랑스를 첫 국빈 방문했는데 그때도 샤르트르, 뭐 몽테뉴, 스탕달, 뭐 모네, 마네 같은 그런 게 이제 아무래도 친근감. 예,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중국이 이렇게 프랑스 쪽에 특히 문화적인 깊이, 그러니까 중국도 문화적인 뿌리가 깊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미국하고는 우리가 다르지 않느냐, 뭐 이런 점을 부각시킨 겁니다. 앞으로 일정은 어떻게 돼요? 일단 이제 회담하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세르비아, 그 다음에 이제 그 헝가리 방문해서 이제 그러니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 나라가 전부 특히 세르비아하고 그 헝가리는 푸틴하고 가깝죠.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해서 지금 시진핑이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뭔가 좀 갈라치기를 하려는 그런 의도로 보입니다. 관전 포인트 여기로 잡고 좀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로이터는 이제 프랑스 외교경제 인용해서 중국이 진정한 관계 강화를 원하면은 유럽 입장도 진지하게 경청을 하기 시작한 게 중요하다. 또 이렇게 슬그머니 또 좀 일침을 가했습니다. 네, 다음은 일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본 방위상 미국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를 강화하기 위한 미일 장관급 협의체를 신설해야 된다. 이런 의향을 표명했다고요. 지난 금요일 날 니혼 게이자이하고 인터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이 뭐 그동안에도 이제 미국하고 일본이 어떤 이런 방위 협력을 강화해 온 건 사실인데 이런 얘기를 해서 조금 좀 여기 주목이 됩니다. 핵을 포함한 확장 억제 강화에 일본 그 자위대가 기여하고 싶다. 물론 뭐 전에도 그런 있었지만 이렇게 인터뷰에서 공개적으로 언급을 했다는 점이 좀 주목이 됩니다. 그래서 네. 지금도 사실은 2010년에 양국이 실무 간부급으로 해서 이른바 확장 억제 협의체라는 걸 만들어 와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그거를 이번에 이제 곧 미일 외교 국방 이른바 2+2 회의가 있는데 그때 맞춰서 이거를 실무자급에서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싶다는 그런 의사를 노고를 한 겁니다. 네. 좀 핵심만 좀 짚고 넘어가면 일본과 프랑스가 이 와중에 상호 파병을 용이케 하는, 그러니까 허락하는 상호 접근 협정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했다고요? 아시다시피 지금 기시다하고 바이든은 지난주에 네. 지난달이죠. 그러니까 백악관 정상회담에서 미군하고 자위대 간 지휘 통제 연계 강화에 대해 이미 합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뭐 그런 상태인데,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전수방어 하지만 지금 그걸 살살살살 빠져나오죠. 네. 이런 가운데 일본하고 프랑스가 유사시에 서로 파병을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상호 접근 협정, 일본에서는 이제 원활한 협정으로 부르는데 이거 체결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네. 아사히하고 교도 보도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유사시에 서로 군대가 쉽게 오고 갈 수 있도록 무슨 뭐 입국 절차라든가 이렇게 무슨 뭐 탄약 이렇게 물자 같은 거 보내는 것도 쉽게 간소하고. 한다는 겁니다. 네. 일본은 이미 호주, 영국하고도 유사한 협정을 체결을 했고 필리핀과도 관련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아시다시피 지금 뭐 이렇게 뭐 국방 이런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 이렇게 영국도 지금 뭐 들어올라 그러고 그다음 필리핀도 지금 일본 못지않게 미국하고 이렇게 더 접근하고 있다. 다 네. 짐작하시겠지만 중국을 겨냥한 겁니다. 점점 진영 그 군사적인 진영을 갈라치는 그런 구도가 더 짙어지는데 일본이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는 모습입니다. 네. 걱정스럽습니다. 일본 얘기 좀 더 해보면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고 싶다. 개헌 의지를 거듭 표명한 기시다. 이 얘기 좀 해주세요. 기시다 일본 총리가 그 지난 금요일 이제 이게 이제 일본 이른바 헌법 기념일입니다. 네. 그 강경 보수 논조의 그 산케이하고 인터뷰를 했는데요. 이제 오는 9월까지가 자민당 임기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니까 뭐 자민당 총재 연임 되겠느냐는 회의론이 많은데 자든 어쨌든지 그때까지 헌법을 개정하고 싶다는 내 생각은 변함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 덧붙여서 그 헌법을 개정해서 지금 자위대가 위헌이라는 얘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자위대의 존재를 확실하게 못 받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네. 앞서서 지지율 얘기도 해주셨지만 근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쉽지가 않습니다. 네. 지금 뭐 아시다시피 그 지금 일본이 1947년 5월 3일에 이제 헌법을 만들어서 지금까지 한 번도 그 개헌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이른바 평화헌법이죠. 구조에 보면 이제 특히 1항, 2항이 이제 자위대를 인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전쟁 안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없애서 그야말로 이제 본격적으로 필요하면 전쟁할 수 있는 나라가 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네. 지금 아시다시피 지지율이 조금 반등을 했는데 아직도 30%가 못 됩니다. 못 미치니까. 그래서 지금 일본 언론도 이렇게 지금 지지율이 그 거의 바닥 수준인데 과연 이게 개헌 동력을 받겠느냐. 그 야당들도 이제 입헌 민주당이 지금 제1야당인데 그쪽도 지금 회의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쉽지 않은데 어쨌든지 그런 의지를 확실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게 자기 어떤 정권 그 정치적인 입지도 강화할 걸로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걸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얘기해보죠. 미국이 지난주에 이스라엘로 보내려던 탄약 선적을 보류했다. 어떤 얘기입니까? 미국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 보도인데요. 네. 지금 근데 이제 하마스 그 중동 전쟁 이번 이제 전쟁 이후에 처음인데요. 아시다시피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에 계속 비판 받으면서도 이스라엘에 계속 무기를 공급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 대해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쪽에서는 뭐 변함없다는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지 지금 라파 오늘 새벽에도 보니까 지금 라파 작전 이미 공격을 시작했는데 네. 더 하겠다고 하고 바이든이 오늘 새벽에 네타냐후 통화하면서 그러지 마라 했는데 네타냐후가 또 거부를 한 모양입니다. 하마스하고 그 평화협정도 지금 하마스는 우리가 그 중재안을 받아들이겠다고 하는데 이스라엘도 뭐 대표단을 다시 보내겠다고 하지만 뭐 네타냐후는 지금 아주 강경 입장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거를 좀 견제하려는 것 같은데 지금 아주 지금 중동 사태는 조금 좀 주춤하다가 또 나빠지는 상황입니다.
지금 사실 지난 주말 시작하면서만 하더라도 약간은 긍정적인 얘기들 좀 오고 갔던. 근데 오늘 새벽 현재는 모양인데. 지금 뭐 이스라엘이 아주 강경한 입장이 거듭 전혀 물러날 입장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좀 체크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들어야 될 것 같네요.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